지난 시간에 이어서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뒷부분을 마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이 예전만큼 어떤 생계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유지하는데 기능을 하지 못하게끔 많이 해체되고 파괴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1970년대가 그러하죠. 그래서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정착하여 살지 못하고 도시로 대규모로 오지만 도시에서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나 아니면 머물 공간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씨와 영다리 같은 그런 인물들이 와서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영다리나 정씨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면서 이들이 서로 사실은 잘 모르는 존재고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그냥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였는데 길 위에서 서로 만나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까워지는 이야기들이 펼쳐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눈까지 오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막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지가 아직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들의 목적지는 영달의 경우는 노동을 할 수 있는 다른 공사판을 찾는 거였고요. 정씨의 경우는 삼포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이 이제 목적지였죠. 어쨌든 길 위에서 만나서 일시적이나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지만 그래도 함께 길을 걷는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지 눈이라는 것이 잠깐은 그래도 따뜻한 서정적 배경으로 기능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길을 쭉 가는 가운데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백화인데 백화라고 하는 인물은 앞선 내용에서 이들이 잠시 머물렀던 식당, 술도 마시면서 있는 그런 식당의 주인이 백화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은 자기한테 데려다 줘라. 그럼 10,000원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백화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부터 한번 내용을 보게 될 건데 한번 내용 전체에서 백화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지 생각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길을 걷다 소나무 숲에서 우연히 백화를 만납니다. 이 백화라고 하는 인물은요. 지금 현재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2살이거든요. 근데 직업은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이었죠. 술집 작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술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몸도 팔거나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18살에 도시로 올라오게 되는데 도시에 올라왔을 때 사기를 당해요. 그냥 일자리 같은 거 소개해 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술집에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된 삶을 살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22살이지만 얼굴은 30대처럼 굉장히 늙어 보이는 여성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화 역시 고향을 떠나면서 이 서울에서 경제적인 어떤 좀 능력을 키워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채 이 술집 저 술집 팔려다니는 뜨내기 삶을 살게 된다는 측면에서 정씨, 영달과 비슷한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백화는 이 술집에서 전전하면서 자신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가족이 많고 그렇지만 그런 부양해야 되고 내가 애초에 떠나왔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고 힘들었기 때문에 떠나온 걸 텐데도 거기가 차라리 고향이라는 이유로 좀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향을 가고자 이 술집을 도망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도망쳤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도망쳤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백화의 경우 이번에는 정말 이 고단한 삶을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 만나게 돼요. 그럼 정씨와 영다리는요. 얘가 백화라는 것, 그 술집의 그 여자라는 것을 이제 조금 몇 번 대화를 해보고 상황의 어떤 정황으로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10,000원씩이나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백화 데리고 가면. 그래서 처음에는 데리고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백화도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거칠게 살아왔던 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자 먼저 막 목소리 크게 하면서 막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거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씨와 영다리는 백화를 돈 받고 팔아 넘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포기는 백화가 힘이 너무 세서 이 거친 노동자 정씨, 영다리 두 명이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포기? 이런 거 일리가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백화의 삶을 보니까 얘도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 한 번에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그 술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팔아 넘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씨나 영다리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팔아 넘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정씨나 영다리는 돈을 선택하지 않고 백화와, 일단 백화도 고향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려면 열차를 타야 되잖아요. 기차역까지 이제 같이 동행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도 고된 삶을 살았고 가난하긴 하지만 나랑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백화를 팔아넘겨서 내가 돈을 조금 몇 푼 생기겠다 할 정도로 인정이 없는 인물들은 아니거든요.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온 인물들이지만 인정이 있는 인물들, 그게 바로 정씨와 영다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서로 만나서 대화를 조금 주고받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백화 또한 집으로 가는 중임을 알게 되는 거죠. 집으로 간다는 것, 즉 여기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정보를 이 중략부번 줄거리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기차역이 있는 감천을 향해 동행하고 언 몸을 녹일 겸 찾아든 초가에서 각자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한다. 이게 중략 부분의 이야기죠. 여기선 초가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소설을 보면요, 폐가에 가까워요. 누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거죠. 누가 살고 있는 집에서 다 막 큰 어른들 3명을 모르는 사람들 들어왔는데 머물게 하겠어요. 여기 그냥 초가, 폐가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근데 초가로 가게 되는 과정도요, 지금 이제 막 굉장히 어둡고 눈도 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딘가 조금 힘들다고 머무르고 쉬고 그러면은 산속은 갑자기 더 어두워지면 길을 잃게 되거나 낙오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가에서 잠시 쉬거나 할 만한 여유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백화가 신발도 굽 높은 신발 신었는데 신발 상태도 좋지 않고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정씨나 영다리가 잠시 같이 머물러 주는 거예요. 백화야, 너 힘드냐? 그럼 넌 혼자 쉬다 와. 우린 급하니까 빨리 갈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 보는 사이들이고, 그리고 난 삶이 너무나 거칠고 힘들었기 때문에 남을 돌볼 여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픔과 힘겨움을 겪은 백화를 배려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점차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백화도 그런 거 느끼죠. 나를 위해 배려해 준다는 점. 그래서 이 백화라고 하는 인물은 여기다가 하나만 조금 빼서 적자면, 처음에는 정씨나 영다리를 경계해요. 나쁜 사람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사기꾼들, 나를 팔아넘기는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는 막 경계하고 온갖 욕을 퍼붓고 내가 얼마나 보통 여자가 아닌지 막 이런 걸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점차 마음을 열고 자기의 속마음도 이야기하는, 그래서 딱 20대 초반에 그냥 굉장히 조금 순수할 수 있는 그런 면의 모습도 좀 보여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들이 머물게 되는 초가의 장면은요, 산포 가는 길이 수록된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빠지지 않고 많이 수록이 됐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들이 굉장히 3명의 인물이 이 등장인물의 전부인데 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자기 이야기들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의 상징적인 기능도 좀 해요. 정씨나 영달이나 백화라고 하는 인물들은요, 자기의 머물 공간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정해진 자리가 없이
제대로 된 집도 없이 헤매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이 초가라는 공간은 폐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이 함께 동행하여 걷는 그 길 위에서 이들이 잠시 쉬어가고 머물 수 있게 도와주는 집이에요. 집. 길 위에 있는 집이라는 공간이 되는 거죠. 물론 일시적이긴 해요. 여기는 제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아니고 폐가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이 고단한 삶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나랑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공간에 머물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집을 만났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따스함을 주죠. 실제로 불을 지피고 있으니까 그것이 주는 따스함도 있을 거고요. 한 군데에 모여있는 어떤 화합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모닥불이라고 하는 소재는요. 여기서 소설이나 시에서도 소재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모닥불이 피어져 있으면 거기에 도란도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자체가 1970년대에 소외된 사람들, 하나하나 파편화되어 가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고독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면 그들이 낯선 존재고 지금 만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공간에 모이고 따뜻함을 느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초가라는 공간이나 이 모닥불이 하는 기능이 뭐냐라고 본다면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나 혼자 고독한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 있어.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뭔가 타인과 내가 동떨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연결된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 그것이 우리가 뭔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주잖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떠돌고 있는데 어디서 막 외제차 타고 오면서 막 명품 걸치고 있으면서 힘들지 토닥토닥 해주면 그게 막 진정한 위로처럼 느껴지나요? 뭐야 나 지금 심하게 굴욕감을 느끼게 되는데 나를 이렇게 불쌍한 취급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지들이 다 비슷한 존재들끼리 서로 동행하면서 한 공간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순간 서로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의 역할을 하는 게 초가다 또는 폐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지가 여긴 다 나와 있진 않아요.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여기 뒷부분 이어서 보자면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이거 제가 항상 또 오타를 내는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 사방, 내 주변 모두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우리 굉장히 피곤하고 그 가운데 장작이 타고 있으면 노곤노곤하면서 모두 말 수가 없어지고 피로감에 잠시 젖어 있을 때 있죠. 한참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난 뒤 그때 정씨가 이야기합니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라고 말이죠.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공간인지 얘기를 할 때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감옥이라는 공간을 얘기하는데요.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다 고해다. 여기서 고해는요. 우리 성당이나 이런 데서 고해 성사하는 그 고해가 아니고요. 바다 해자예요. 고통의 그 고자에 바다 해자. 즉 고통의 세상 또는 고통의 세계라는 건데요. 문장 구조상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라는 게 고해다. 이거니까 감옥도 고해, 세상도 고해라는 뜻이죠. 즉 감옥도 고통의 세계, 세상도 고통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감옥은 고통의 세계일 수 있어. 그런데 세상도? 라고 봤을 때 이 정씨는 내가 감옥을 벗어났는데 이 세상 역시 감옥 같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곧잘 묻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씨가 했던 이 말 속에 드러난 어떤 인식을 살펴보자면요. 이 정씨는 감옥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냐면 둘 다 고해다. 고해는 고통의 바다 또는 고통의 세상, 고통의 세계라고 한다고 했죠. 즉 여기서 하는 말, 이 속에 담겨있는 정씨의 인식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감옥처럼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산업화의 어떤 그늘 속에서 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끔 내몰렸어. 그래서 내몰려서 내 혈육도 존재하지 않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도시로 갔어. 근데 그 도시에서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나를 뭐 등쳐먹으려고 사기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만 있고 한 군데에 정착할 수도 없는 채 안정적으로 내가 어딘가 머물 수조차 없어.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게 늘 불안정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겠죠. 이 세상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것이었지만 그 빛에서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그 그늘 속으로 들어가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이들이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겠죠.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나 열심히 사는데 왜 현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의 인식, 이건 정씨만의 인식이 아니라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이 현실 속에서 제대로 내 노력이나 뭐 가치나 이런 거 인정받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이들의 인식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볼게요.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산속에서 더 어두워지면 위험하죠. 그들은 일어났다. 여기서의 그들은 영달, 정씨, 백화가 되겠죠? 집이라는 공간, 일시적이고 지금 뭐 진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폐가이긴 하지만 원래 사실은 이렇게 어두운 저녁쯤 되면은 밖에서 놀던 여러분들도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오히려 집이 없고 정해진 공간이 없으니까 잠시 쉬었던 공간에서도 이 어둡기 전에 빨리 일어나서 어디론가 쫓기듯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일어났고요.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습니다. 불길을 꺼야 되니까요.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 어두워졌을 때 새로운 길로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지금 앞길이 이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때 새들이 보이죠.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깃이라고 하는 것은 보금자리거든요. 둥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새들마저도 지금 어두워지니까 여기저기 뭐 곤충을 찾아 헤매거나 뭐 햇살 아래서 짹짹짹 지저귀고 돌아다니고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거나 한 다음에 이 시간이 되니까 이런 새 같은 짐승 또는 뭐 동물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 이 시간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지는 시간에는 자기의 집을 찾아 들어와요. 숲에 있는 자기 둥지를 찾아 들어오는 거죠. 새들마저도 이러할진데 지금 보면 그들, 이게 앞에 나왔었던 이 세 사람은요. 이 시간에 어디론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새들은 서로 상반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들 그리고 새들. 그들의 경우는 갈 곳이 없어요. 머무를 곳 이런 게 제대로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물론 뭐 정씨 같은 경우에는 산포로 가고 백화의 경우는 뭐 고향을 간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이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도 어쨌거나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편하게 누이고 잠들 수 있는 그 편안한 집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곳이 없는 처지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지금 새들의 경우는 갈 곳 또는 머무를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들의 처지가 상반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런 거 대조라고 얘기하죠. 대조되는 처지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새들만도 못한 처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면서 살아야 되는 이들의 고단한 삶이 더 부각되어서 잘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떠돌이 삶의 고단함 또는 힘겨움 이게 잘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영다리가 백화에게 묻습니다. 이제 제법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젠 어떡할 셈이요? 집에 가면 고향 간다 했으니까 그럼 고향 가서 뭐 하려고 그래? 예전에 떠나왔던 거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엔 먹고 살 만한 일이 잘 없고 경제적으로 어떤 삶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분명히 떠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씨 같은 경우에는 산포가 고기잡이도 할 수 있고 그래도 막 큰 욕심 부리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롭진 않더라도 그래도 살아갈 만해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였는데 백화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영다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 했더니 백화가 대답을 하지 않고 웃기만 합니다. 그래서 정씨가 말하죠. 시집 가야지 뭐 하고 얘기하니까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에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 라고 백화가 대답해요. 술집 작부로서 살아왔으니까 사실 뭐 시집 가고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하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막 떳떳한 삶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틀어박혀서 야 집에 농사나 거든대요. 그러니까 집은 아직 농사를 하고 있나 봐요. 동생들이 많아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시집을 가는 것, 내가 술집 작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시집 가는 게 또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에 추가적으로 동생들이 많대요. 동생들이 많다는 의미 뭐겠어요? 내가 집에 농사 거들면서 동생들을 위한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씨 같은 경우에는 산포라는 고향을 가면서 그래도 마음의 안식처로 찾아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있다면요. 지금 백화는 고향 가는 길이 그다지 아주 행복한 것 같진 않아요. 술집 작부로서 살아가고 여기저기 술집 작부로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그 삶을 사는 것보다는 가족이 있는 곳에서 가난하게 그냥 살아가는 게 나을 뿐인 거지 이 고향이라는 공간이 안식처로서 제대로 기능한다라고 보긴 어렵죠. 왜냐하면 여전히 거기 가도 가난할 거니까. 그리고 시집 같은 거 가는 거 생각조차 못할 거고 계속 농사 거들면서 동생들만 돌봐야 되는 고달픈 삶이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이들이 가는 길이 그렇게 막 밝고 희망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있죠. 게다가 여기에서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서 신음을 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만난 지 얼마 안 된 낯선 사람이야. 같은 길일 뿐이지 같이 그냥 동행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 빨리 이 산에 빠져나가야지 이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랑 동행하던 지금 만난 지 몇 시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발이 삐어갖고 아이야 더 이상 못 가 막 이러는 거예요. 어머 어떡하니 하고 막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함께 기다려줄게 아니면 내가 도와줄게 하는 예쁜 마음이 우러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영다리의 행동에 보시면요. 영다리가 어떻게 하냐면 달려들어요. 넌 왜 이러니? 하고 막 이렇게 막 꾸짖는 게 아니라요.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어주기 위해서 냅다 달려드는 거예요. 어머 따뜻한 사람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처지도 굉장히 여유롭지 않고요. 지금 당장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밤길에서 힘겨워질 수도 있지만요. 백화를 걱정하는 엄청 따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이 같이 길을 갔던 인물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인간적인 면, 그래서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약에 뒤쪽을 학교에서 아직 안 배우셨거나 아니면은 뒤에 내용까지 혼자 많이 보지 않으신 경우에는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그런 다음에 좀 따뜻한 장면, 인간의 어떤 따뜻한 인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읽으면서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영상을 켜고 이어서 저하고 같이 살펴보다 보면 내용을 이해하거나 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자기가 좀 파악했던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즐거움이 좀 있을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따뜻함이 드러나는 장면은 요 하늘색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내용을 볼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나름의 표시를 일단 지금 해보시고 다시 영상을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잠시 멈추시고 한번 살펴보셨었나요?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영다리가 달려들어서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어줍니다. 그러니까 좀 백화는 미안하기도 하겠죠. 자기 때문에 뭔가 다 늦춰진 것 같기도 하고 눈길은 걷기가 쉽지도 않은데 자기를 업어주니까요. 백화는 영다리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하고 물어봐요. 어떤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겠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그런 마음 때문에 물어보는 거겠죠?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영다리는요.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어줬었던 그 마음이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진짜 백화가 딱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엄청 험난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많이 쇠약해져서 이렇게 가벼운가 봐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러면서도 예전에 사랑했던 같이 살 뻔했던 그런 여자가 이제 옥자였잖아요. 진짜 살림을 차리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여자. 옥자까지 생각나면서 눈시울이 화끈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백화에 대한 관심도 있으면서 옥자, 내가 사랑했지만 떠나보내야 됐던 그런 좀 딱한 존재, 나도 딱하지만 걔도 딱했었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러니까 관심이나 딱하다, 불쌍하다 생각하는 연민의 마음, 이것도 백화에게 같이 가졌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길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영다리가 진짜 백화를 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짧은 시간이었지만 옥자가 생각날 만큼 얘도 인생이 참 힘들었을 거야. 좀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여자라면 가정도 꾸리고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백화의 삶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불쌍한 마음도 가득 있다 보니까 조금 평범한 여성, 22살의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몸무게보다 너무 가벼운 것 같으니까 더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 영다리는요. 이 백화를 어쩔 수 없이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에이 귀찮긴 하지만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업어서라도 가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배려의 마음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진정한 연대감 마음 깊은 곳에서 아, 얘하고 뭔가 연결이 돼 있구나. 우린 다른 존재들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대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화가 어깨가 참 넓네요. 한 3사람쯤 없겠어 라고 하면서 왠지 듬직한 것 같이 느껴지는 영다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또 조금 민망하잖아요. 칭찬받은 게. 그러니까 뭐 대기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하고 표현하죠. 우리 1근, 2근, 3근, 4근 우리의 몸무게를 재는 단위는 아니죠. 고기의 몸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뭐 이렇게 표현해? 이상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만큼 약간 좀 츤데레 오브 츤데레 칭칭거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표현은 조금 거칠죠. 하지만 그 안에 쑥스러움이라든지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좀 이렇게 걱정해주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표현은 거칠지만 마음은 따뜻한 영다리의 면모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요. 정씨나 영다리나 백화나 다 처음 보는 사이거든요. 근데 이 인물들도 서로 여정을 같이 하는 가운데에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서로 떠돌이 삶을 사는 게 이만큼 힘들다는 것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더 잘 배려해주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이들은 모두 떠돌이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이에요. 떠돌이 삶을 사는 이들이 이 여행의 길, 여정을 함께하며 우리는 완벽한 남이 아니다. 뭔가 닮은 구석이 있고 뭔가 가까운 존재인 것 같다 라고 하는 유대감 또는 연대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심리적인 마음에 있어서 느껴지는 옆으로 붙어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물리적인 거리는 가깝지만 낯선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리감이 컸었어요. 아이고 뭐야. 심리적인 거리감이 컸었는데 같이 길을 걷는 가운데에 서로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어떤 마음 같은 것들도 알게 되면서 심리적 거리감이 작아졌죠. 또는 좁아졌다, 가까워졌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뭐 외제차에 명품 걸치고 와가지고 나한테 막 공감해주는 것 같이 얘기하면 그 공감의 어떤 진정성이 떨어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들은 처지가 다 비슷하거든요. 같은 아픔, 힘겨움을 갖고 있어요. 동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민을 느끼고 딱하게 느끼는 것처럼 이들도 같은 현실의 아픔, 힘겨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가까워지고 심리적인 거리감을 좁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그들은 7시쯤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장이 다 끝난 거죠.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왔다. 영다리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이제 좀 상태가 나아졌거나 눈길 정도의 힘든 길은 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걷고 있기는 한데 걸으면서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이니까 영다리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해요. 이 영달이라고 하는 인물이 계속 백화에 대해서 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배려, 그래서 뭐 연대감이라든지 또는 심리적 유대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아직 아픈 거죠. 정 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어느 쪽으로 가냐? 고향으로 간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어느 쪽인지 모르니까 일단 전라선이에요 하면서 자기의 방향을 알려주고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소? 하고 물어보죠. 지금 식당에서 도망을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걱정해주는 이것 역시 좀 따뜻한 마음이 묻어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걱정을 해주는 장면. 그랬더니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군 부대에서 나오는 뭐 그런 차들 이런 것을 사정해서 탄다고 하면은 히치하이킹 같은 건데 이제 얻어 탄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추운 날 얻어 타는데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럼 덜덜 떨면서 길 위를 그냥 혼자 헤매고 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비는 있냐 하고 물어봤을 때 없다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지금 뭐 영달이나 정씨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요. 백화가 발도 다쳤고 고향으로 가는 길인데 여비가 없다. 차비 같은 게 없다 라고 생각할 때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시루떡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에게 내밀었다. 이 사람들 지금 제대로 된 거 먹지도 못하고요. 추운 눈길을 계속 걸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파시루떡, 이게 엄청나게 층층이 케이크처럼 싸놓고서 먹는 그 정도의 양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양을 먹었을 텐데 이걸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에게 내밀었대요. 왜 그러겠어요? 여태 날이 힘들게 업고 오고 부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려고 파시루떡을 떼준 거예요. 백화는 배가 안 고프거나 한 건 아닐 거예요. 이것도 그냥 나 배 너무 고프고 쫄쫄이 굶어가지고 사실 파시루떡 갖고는 내 허기가 다 가려지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에이 모르겠다 우리 어쨌든 다 자기 몫을 나눠 갖고 사 먹은 거니까 굳이 떼어주지도 않아도 되니 모른 척 할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몫의 절반을 떼어서 내밀고 나눠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맙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파시루떡이라고 하는 소재 역시 이 존재들, 서로 처음 만난 존재들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고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소재예요. 또 어떤 소재의 상징성 같은 걸 보여주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시루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떡이긴 하지만 백화에 이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고마움을 전달하는 매개체. 그러면서도 정서적 유대감 또는 연대감 이런 것을 드러내는 소재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는 가까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비슷한 존재들이고 연결되어 있는 느낌 이런 걸 이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난 혼자가 아니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쭉 계속 이어서 보면요.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이제 더 드세요.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이 함께 가요 하면서 한마디 이제 더 덧붙여줘요. 지금 정씨 같은 경우에는 산포라는 목적지가 있지만 영다리는 그런 목적지가 딱히 없는 상태죠. 그냥 일을 구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자기 고향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 곳이 없는 처지가 바로 영달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라고 얘기합니다. 갈 곳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없어서 글의 앞부분에서 영다리가 그냥 길에서 멈춰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일을 하지?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이에요.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고향이라는 갈 곳을 제공해 줄 거고 거기서 일자리까지 주선해 준다라고 했으니까 백화는 지금 영달에게 딱 필요한 것. 요것을 제시하면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고향까지 함께 가자고 하면은 그만큼 관심이 좀 있다.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말이 통해서 영달에 대한 백화의 호감이라든지 관심 이런 걸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영달에 대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정씨가 나야 산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뚜렷한 목적지가 있어요. 자기 고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건데 영다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니까 지금 정씨의 경우도 그렇게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정씨도 영다리가 정착을 하고 좀 편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 예전에 옥자와의 사랑이 끝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슬픈 사연도 알기 때문에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다리에게 권유하는 모습을 보이죠. 처음 보는 사이들이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이렇게 가지면서 좀 조언도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여기서 산포 같은 경우에는요. 정씨의
고향이죠. 목적지. 그리고 정 씨의 경우는 이곳에 이제 정착하려고 합니다. 정착하고 삶의 고달픔을 좀 털어내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원래 산포를 따라갈지 어떻게 할지 영달이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산포를 정 씨가 처음 만났을 때 영달에게 나는 산포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곳으로 갈 거야. 내 옛날 고향인데 고기잡이도 할 수 있고 편하게 좀 쉴 수 있고 그래도 거기서는 굶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막 얘기를 해요. 사람들 사이의 어떤 관계도 끈끈하고 굉장히 좋은 막 이상향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영달이가 나도 좀 갈 수 있냐라고 할 때 정 씨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타인에게는 고향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약간은 조금 이렇게 배척하는 듯이 우리 고향 사람들만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선을 그었어요. 그때까지는 안 친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길을 가면서는 그 산포로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의 제안도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식처이자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에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까지 갖는 게 바로 정 씨예요. 근데 그런 정 씨가 여기서 일단은 백화가 영달이에게 관심 있는 것을 아니까 그래 같이 가지 그게 어때? 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타인에 대한 어떤 관심, 따뜻함을 보이는 부분이라 지금 하늘색 형광펜으로 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영달이라고 하는 인물도 내가 지금 산포라는 곳에서 안식을 얻고 정착하려고 하는 것처럼 영달도 정착하고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만큼 영달을 그냥 완벽한 나무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나랑 비슷한 존재, 연결된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영달이는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확실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바로 대답을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백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와준 모습으로 보아 백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달이는 이 백화의 제안에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백화에 대한 관심 좀 딱하게 여기는 그런 뭐 연민 이런 마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마음만 가지고 백화가 제안까지 하니까 같이 가야지 하고 그냥 굉장히 순진무구하게 생각하기에는 이 영달이가 살았던 삶이 굉장히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단 말이에요. 옥자라는 여인과 어떤 사랑을 하면서 뭔가 함께 오래오래 지내봐야지 하는 꿈을 꿨을 때 그게 좌절됐던 아픔. 그래서 꿈에서도 자꾸 옥자를 보거나 자다가 깨거나 잠도 안 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 괴로움이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옥자에 이어서 백화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화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의 뜨내기 삶을 완벽하게 청산할 수 있을까? 난 고정된 직장도 없고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나로 인해서 어떤 뭐 정착이나 이런 걸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경제적 궁핍 이런 것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즉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발끝만 내려다보는 이런 장면들은 영달이가 굉장히 고뇌하고 있구나,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영달이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장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좀 아는지 모르는지 대합실에서 정 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어? 라고 하죠. 그러니까 차비는 있냐? 아까 백화에게도 이제 물었던 질문이잖아요. 좀 갈 수 있는 여유나 뭐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조금의 어떤 돈이라도 있는 상태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1,000원쯤 있으니까. 그럼 여비는 빠듯하게 있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돈이 1,000원 정도 더 있는 것 같죠? 어디로 가려우? 라고 하니까 영달이가
일자리가 있는 데면 어디든지. 그러니까 사실 목적지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가 있으면 어디든지 간다 했으니까 백화 따라서 가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은 할 수 있죠. 아, 정말 영다리는 정해진 곳, 정처가 없구나. 삶의 목적지 또는 지금 당장 찾아갈 목적지조차 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왜냐하면 떠돌이 노동자니까. 일용직 노동자로서 한 군데에 정착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때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영다리도 알아요. 백화랑 그래도 가면 그 여자가 좋은 여자고 그래도 서로 잘 지내볼 만하다라는 것은 알죠. 근데 고민은 아직 되는 중이에요. 너 알아? 2년이 닿아서 말뚝박고 살게 될지. 어떻게 거기서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2년이 닿아서 뭐 이런 거는 거기에 어떤 지역과 인연이 닿든 백화랑 닿든 아니면 좋은 직업을 만나든. 그래서 이 말은 지금의 떠돌이 삶을 청산하고, 그래서 떠돌이 삶이 아닌 정착의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세 청산해야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라고 정씨가 얘기해 줍니다. 영다리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봐요. 그래, 그렇게 하고 싶지. 뜨내기 신세 청산하고 싶지. 근데 과연 내가 가능할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백화랑 같이 갔을 때 안정적으로 같이 살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거겠죠. 조금이라도 희망을 보이며 이렇게 멍하니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백화와 함께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막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백화와 함께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 그래서 안타깝겠죠.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다리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하는 것은 능력이 나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백화와 함께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백화 보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백화와의 동행을 이제 좀 어렵겠다 싶어서 포기하는 마음을 접는 느낌이 있습니다. 백화와의 동행을 포기하려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경제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리고 안정된 직업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건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영다리가 마음을 약간 접은 것 같으니까 정씨가 얘기해요. 그럼 삼포일 같이 가실라우? 라고 얘기하죠. 이거 굉장히 큰 변화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삼포라는 곳을 정씨는 너무 좋아해요. 나의 고향이고 예전에 비록 떠나오기는 했지만 이 정씨가 느낄 때의 삼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삶에서 느껴지는 고단함을 다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세 인물이 다 고향을 떠나 지낸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고향 떠난 떠돌이의 삶을 살고 여태 살았던 삶이 굉장히 고단한 삶이었다 라는 것은 동일하지만요. 정씨가 느끼는 어떤 마음의 태도는 달라요. 나는 삼포라는 곳이 있거든요. 목적지. 삶이 너무 힘들었을 때 이제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삼포로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심도 후하고 따뜻했고 어느 정도 그냥 큰 욕심 부리지 않으며 고기잡이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래도 옛날에 어떤 뭐 추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다리, 본지 얼마 안 된 영다리가 같이 가자고 할 때 딱 선을 그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삼포에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목적지 측면에서 보자면 영다리는 목적지가 없이 방황하는 인물이고 정씨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희망이 있고 그래서 태도도 좀 너그러웠었어요. 처음에 백화랑 영달이 만났을 때 둘이 굉장히 막 다투었거든요. 근데 정씨는 그냥 부드럽게 관찰하듯이 막 봐요. 난 어차피 따뜻한 고향으로 갈 거고 나머지 애들 얘네끼리 싸우네 찌찌 뭐 이런 식의 약간 그런 시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이 측면에서 계속 연결해서 정리를 좀 마저 하고 넘어가자면 백화의 경우는 고향 가는 상황이니까 목적지는 있죠. 목적지가 있다는 측면은 정씨와 동일하거든요. 목적지가 또 고향이라는 것도 똑같죠. 다만 고향에 갔을 때 행복하고 즐겁게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지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도 나는 힘들 예정이에요. 돌봐야 되는 동생들이 많거든요.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씨가 굳이 보자면 가장 우월한 상태, 가장 괜찮은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삼포 가실라우 하면서 막 제안을 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길을 떠난 이 과정 속에서 함께 굉장히 가까워지니까 처음엔 이렇게 막 철벽 치고 거리를 두면서 삼포라니 나 혼자 갈 거야 너는 갈 수 없어 라고 했다가 같이 갈래? 라고 하면서 얘기한다든지 백화의 경우도 우리 고향 같이 갈래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길을 걷는 가운데 인물들이 굉장히 서로 가까워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로형 소설을 사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서먹서먹한 관계에 놓여 있었던 도시화, 산업화의 어떤 정신없음, 힘겨움 이 속에서 서로 돌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길이라고 하는 걸 보통 인생이라고 본다면 인생 길에서 서로 돌보지 않고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서로의 힘겨운 순간 서로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대화를 통해 인정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처음엔 이렇게까지 거칠게 막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아니면 이들의 대화 속에서 고향을 떠나서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들의 고단한 삶 이런 게 이제 잘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삶은 굉장히 춥고 고되고 힘든데 춥고 고된 길인데 여기서 서로 인정, 마음을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길. 이게 바로 이들이 쭉 함께 걸어온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힘들어도 서로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따뜻해질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이 여로형 소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삼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삼포에 같이 가실라우 라고 이제 제안을 하니까 그럼 어쨌든 하면서 저 여자를 보냅시다.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영다리의 말이에요. 이 대사는. 영다리는 저 여자 백화를 보내기로 결심해요. 근데 보낼 때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요. 5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라고 얘기하죠.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 아까 정씨가 뭐 여비 있어? 라고 했을 때 비상금 뭐 1,000원 정도 뭐 겨우 된다 라고 얘기했죠. 이 500원짜리 2장은 어떤 돈이냐면 영다리가 갖고 있는 비상금의 전액이에요. 전체. 이 비상금 전액으로 지금 뭘 하냐면요. 저 여자를 보냅시다
라고 얘기하고 표를 사요. 그리고 삼립빵 2개와 찐 달걀을 사죠. 그리고 백화에게 그가 말합니다.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하면서 이게 거절이죠. 백화의 제안을 거절한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뭘 건넸어요.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준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하고 이제 물어보죠. 아무도 안 가는 것 같은 그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그럼 일단 여기서 봤을 때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 달걀을 샀다 이야기하죠. 이걸로 500원짜리 2장을 꺼내서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 달걀 사고 백화에게 말하죠.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하면서 영다리가 뭔가를 내밀었어요. 내민 것들을 받아준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고요. 그러면 영다리는요. 자기의 비상금 전액을 털어서 지금 백화의 표를 사주고 빵을 사주고 달걀을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그게 막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백화가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백화의 제안을 거절하긴 했지만 거절하는 결정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백화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런 것들을 내 비상금 다 털어서 전달해 줍니다. 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백화를 위한 마음 속에는 백화를 향한 연민, 좀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거, 그리고 걱정,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백화가 영다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달했던 소재가 팥시루떡이라면 영다리가 백화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달한 소재는 표, 삼립빵, 찐달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달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영달의 따뜻한 인간애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드러내는 소재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하면서 이제 거절의 표시를 확실하게 하죠. 저 여자를 보냅시다 라는 건 백화한테 한 말은 아니잖아요. 백화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결정했다 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거절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백화에게 했다 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준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영다리가 내민 것들은 표하고 삼립빵이랑 그 찐 달걀이겠죠. 이것을 받아준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됐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백화가 느꼈을 마음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백화의 경우는 너무너무 고맙죠. 자기가 지금 차비가 없어서 군용차 빌려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표도 사주고 빵이랑 간식이랑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사줬으니까 굉장히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랑 같이 가고 싶었어요? 영다리랑 같이 가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여기선 영다리가 확실하게 거절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민 거니까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한번 재차 확인하면서 아무도 안 가나요? 하고 물어보죠. 우린 산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다리는 이제 차마 대답을 못 해주니까 정씨가 대신 대답을 해줘요. 우린 산포로 간다. 산포는 정씨의 고향이죠. 거길 영다리도 같이 가는 걸로 정씨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긴 내 고향이요. 자기의 고향이라는 걸 굳이 또 막 얘기하죠. 여기 가면 삶의 고단함이 씻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백화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개찰구로 갔다는 것 자체가 표를 끊었다는 거니까 표 자체를 진짜 영다리가 사서 전달을 해준 걸 거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 또는 우리의 오늘의 이 인연, 이것을 잊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잊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하죠. 어쨌거나 어떻게 보더라도 확실한 것은
이 여정,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누군가랑 친해지려면 사실 엄청 오래 걸리는데 여기서는 하루에 어떤 길이를 다 쓴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정도로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여정을 통해 어떤 가까워진 느낌, 유대감이 생겼고 그러면서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백화는 개찰구로 가는데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개찰구에 표 끊고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이들은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찰구 앞에서 가다가 이대로 헤어지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 웃고 있었다. 눈이 젖은 건 당연히 눈물이겠죠. 이 전체적인 맥락의 어떤 정서를 고려한다면. 근데 그러면서도 웃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헤어지긴 하고 너무 슬프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내가 울기만 하면서 슬프게 헤어지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웃음도 남겨주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래예요 라고 얘기하죠. 지금까지 이 백화는요 영달과 정씨와 만나면서 백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실명을 얘기해요. 이점례. 원래 자기의 본명이 더 예쁜 이름도 아닌데 왜 이걸 가르쳐 줄까? 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겠죠. 백화라고 하는 이름은 그러면 내가 고향을 떠나서 살면서 나의 정체를 숨기고 술집 작부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 나를 그냥 어떤 좀 몸으로 대하고 나를 한 개인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들에게 나를 좀 숨기고 그냥 술집 작부로서 살아갔던 그 이름이 백화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헤어지는 마당이지만 내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나와 비슷한 면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술집 작부로서 남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신이 18살 이 도시로 왔을 때까지 지니고 있었던 이름이자 원래 진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름인 이점례라는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이런 장면도 이 인물이 백화 또는 점례라는 인물이 영달과 정씨랑 굉장히 정서적으로 가까워진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그냥 술집 작부로서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진 않아. 나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만 남기고 열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개찰구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차가 떠나게 되죠. 요 장면이죠. 요거는 교과서에 이 부분이 수록된 한 출제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름을 가르쳐줬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이름이 백화가 아니라 사실은 이점례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각각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다르길래 백화가 이 헤어지는 마당에 마지막에 자신의 본명을 알려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죠. 백화라고 하는 이름은 술집 작부로서 자기가 원치도 않는 때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갔을 때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나의 진짜 모습은 아니에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술집 작부로서의 자기 이름, 이게 바로 백화입니다. 그런데 이점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원래 살았던 모습, 내 본연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 보통의 시절, 내 어린 시절, 그냥 평범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의 내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화가 아니라 이점례예요 라고 알려주는 건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알려주려는 의도, 이게 있다라고 보시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진정한 자기 모습, 헤어지면서도 내가 술집 작부로서
내 진짜 모습이 아닌 걸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려고 왜냐하면 함께 온 이 길을 통해서 이걸 동행이라고 하죠. 함께 가는 거. 동행을 통해 이 각박하고 힘들었던 현실 속에서 다들 남 같고 진짜 막 다 나만 어떻게든 속여먹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느껴져야 했던 심리적 거리감이 굉장히 컸겠죠. 긴장감도 컸고. 근데 그런 것을 줄여나가고 가까워지는 것, 친밀감과 유대감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내 진짜 이름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는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 계속 이어서 볼게요. 결국 영다리는 백화를 보내고 말았고요. 백화는 지금 떠나게 되었죠. 백화는 갔고요. 이제 지금 영달과 정씨는 같이 산포로 가기로 했으니까 산포행 열차를 기다리는 걸 거예요.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1시간쯤 잤다.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차 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눈발이 와요. 아까의 눈발은 좀 포근한 느낌도 있었지만요. 이런 상황 때문에 기차가 연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에 와야 되는 것보다 더 늦어지는 거죠. 춥고 힘겨운 이 밤에 열차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서의 눈발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들이 산포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는 이 순간만큼도 녹록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인물들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고난, 힘겨움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근데 다들 피곤하고 힘겨운 사람들이 그런 시골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하죠. 영다리가 혼잣말로 이야기합니다. 셋,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고? 아니요, 백화란 여자 말이요. 저런 애들 한 사나이도 촌생활 못 배겨나요. 지금 정씨는 별로 이제 백화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영다리는 계속 누굴 생각한 거예요? 백화 생각한 거죠. 아, 며칠이나 견디나 저런 애들, 그러니까 굉장히 낮잡아 표현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아, 저런 애들 촌생활 견디지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디지 못하리라는 어떤 저주도 아니고요. 그리고 못 지낼 것 같다고 백화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말도 아니라고 보는 게 전체 맥락상 자연스럽죠. 영다리의 캐릭터는 약간은 이렇게 무뚝뚝한 남자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말이 쉽게 나가지 못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백화가 너무 걱정이 돼. 아, 며칠이나 잘 견딜 수 있을까? 거기 가가지고 또 힘겹고 살기 어렵겠지 하는 머릿속의 생각을 이런 식으로 챗 며칠이나 견디나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다 주었어 이런 식의 느낌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정씨는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하긴 그럴 거요. 힘들긴 힘든 거죠.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가는 판인데 정말 오랜만에 간 고향에서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진 않겠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각박하게 변화된 게 이 당시의 시대상이고요. 정씨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1970년대 당시의 사회 현실에 대해 정씨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너무 쉽게 변해버린다 라고 하는.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겠죠. 무릎 위에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아, 얘네들 뜨내기구나 이런 걸 알겠죠.
뜨내기로 여기저기 다니니까 배낭이 엄청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녔으니까 어떤 뭐 배낭이나 물건의 상태도 좋지는 않아 보일 거고요. 그래서 말을 걸어요. 어디 일들 가슈 하고. 그러니까 딱 봐도 노동자처럼 보였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달이나 정씨가 딱 봐도 뜨내기 노동자처럼 보였으니까 어디 일 가는 거냐 하고 물어보죠. 정씨 입장에선 나 이제 정착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름 희망을 품고 가는 건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요 고향에 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고향이 어딘데? 하고 물어보니까 삼포라고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도자는 불도저를 얘기해요. 불도저의 도저. 이게 이제 도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불도저는 뭐예요? 공사판에서 공사를 하면서 쫙 밀어내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씨는 깜짝 놀랍니다. 고기잡이 정도 하고 굉장히 그냥 옛날의 기억 속에 있는 고향은 막 불도저 같은 것들이 땅을 다 후벼 파고 밀어내고 이러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죠.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때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이게 지금 정씨의 기억 속의 고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큰 욕심 없이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더듬어서 삼포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서 가는 거였거든요. 즉 과거 정씨의 기억 속의 삼포의 모습입니다. 근데 왠지 불길한 냄새가 좀 나죠. 이미 정씨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가는 판인데 1, 2년 아니면 다 변한다 라고 얘기했던 정씨예요. 근데 사실 그럼 정씨의 고향인 삼포만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가능성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씁쓸한 일이 삼포에도 벌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 평안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불도저를 끄는 공사판으로 변했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하고 묻죠. 그랬더니 10년이래요. 10년이면 우리 강산도 변한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 그래서 노인은 그렇게 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10년이구나 하면서 이제 말도 마루 거긴 지금 육지야. 원래는 섬이었는데 바다 쪽에 있는 바다에 방둑을 쌓아놓고 추럭은 트럭이에요. 추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육지로 바뀌어버려서 바다에 방둑 다 쌓아놓고 트럭도 돌 실어 나르면서 뭐 건물 짓거나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공사판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공사판으로 변해버린 삼포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1970년대의 산업화나 도시화의 물결을 피해가지 못했던 거죠. 우리 이런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는 속담이나 아니면은 뽕나무밭이 다 바다로 변했다는 상전벽해 같은 그런 사자성어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씨가 뭐 때문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내인들 아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대. 다 막 바뀌어버린 거예요. 관광 호텔을 짓는다는 것은 거기를 완전히 발달시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화시키고 사람들이 이제 놀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장면의 일부가 삼포에서 펼쳐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씨 희망 버리지 못해요.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하고 묻죠. 그랬더니 영감님이 노인이 그대로가 뭐요? 웬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 걸.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 막 시장 들어서고 지금 같으면 이제 대형 할인마트 같은 것들이 쫙쫙 들어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도시화가 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포는요.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많이 바뀌었어요. 변해버린 산포의 모습을 노인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변해버린 산포. 왜 변해버렸냐 하면 산업화되고 도시화가 이루어진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변해버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고향이 변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하고 얘기를 하죠. 바다 위로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하고 이 노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변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여기저기 몰리게 되니까 변고는 재앙이거든요. 거의 재앙 수준의 문제가 생겼다.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게 된다. 하늘을 잊으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는,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이 촌동네 고향마저도 도시화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그럼 몰리게 되겠죠. 그럼 예전에 그 산포의 어떤 아늑하고 아름다웠던 느낌은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노인의 말을 통해서 산업화나 도시화를 과도하게 진행시키는 과정 속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향들의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공동체적인 어떤 인심이나 끈끈함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라져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재앙이다, 변고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노인의 말이 있었어요. 노인, 여기서 갑자기 전체적인 흐름에서 주된 주인공도 아닌데 마지막 부분에 등장해서 그냥 단순한 소식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산포가 이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외부의 정보 같은 거, 지금 영달이나 정씨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 그 외에도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깊이 있게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요.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거다. 이것이 재앙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막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주인공도 아니고 중심인물도 아닌 노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얘기하는 것,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은 작가가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교훈적인 메시지처럼 전체를 전달하듯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글에서는 산업화나 도시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과 비슷하게 산업화, 도시화되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은 변고다. 즉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산업화나 도시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화와 도시화에 내몰리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이 말 속에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너무나 큰 충격이죠. 나는 영달과는 달라, 백화와는 달라. 그래도 나는 정말 아름답고 포근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산포로 갈 거니까 라고 하는 나름의 목적지가 있었는데 목적지 가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게는 이제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소문에서 듣게 되는 산포마저 너무나 낯설고 이제 내 고향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고향이 주는 이미지는 따뜻함이나 포근함이나 안락함이라면 그것을 이제 산포에 가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 이제 고향 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근데 이때 또 옆에서는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다리가 거기가 공사판이 생겼다고? 영달이 공사판 찾으러 다녔었잖아요. 조금 눈치가 없는 말을 이제 여기서 던지죠. 잘 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라고 얘기해요. 다른 데는 몰라도 내 고향이 다 사라져버린 그곳에서 공사하고 싶진 않겠죠, 사실. 근데 그때 기차가 도착합니다. 선택지가 없어요, 이제 정씨도. 자기가 진짜 안락하게 정착하려고 했던 목적지는 사라졌으나. 그럼 사라졌으니까 이제 또 자기도 그냥 똑같이 영다리처럼 노동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산포가 마침 공사판이래요.
그러니까 뭐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발걸음은 내키지 않을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긴 하겠죠. 그래서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마음의 정처는 산포였죠. 산포 가서 내가 뭔가 마음을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씨는 갑작스럽게 고향을 잃은 사람이 됐죠. 상실감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고향을 잃었기 때문에. 갑자기 산포가 이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이 지구에서 사라진 건 아니에요. 산포는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내가 태어나고 나서 자란 그 산포라는 곳은 있기 때문에 고향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고향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산포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결의 정씨는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똑같은 입장이라는 건 결국은 고향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진정한 고향, 나에게 위안해 줄 수 있는 고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영달이랑 어떤 측면에서 똑같아졌냐? 고향을 상실했다는 점, 마음의 정처를 잃었다는 점. 그래서 결국은 원래 뜨내기의 삶을 청산하고 정착하고 살고 싶었는데 결국은 또다시 떠돌이 뜨내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현실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암담해요.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때 이들이 탄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라고 하면서 소설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됐을까? 그 산포에 가서 충격받았을까? 그냥 노동하다 여기저기 다 떠돌아다녔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결말을 확실하게 알려주진 않으니까. 그래서 여운을 좀 남겨주는 결말이죠.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갑작스럽게 영달이나 정씨가 행복한 일을 찾게 되면서 정착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하는 결말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보면 마음속에 유일하게 품고 있었던 산포라는 고향도 상실했고요. 이들이 타고 있는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칙칙칙칙칙칙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밝은 결말은 상상이 어렵죠. 근데 이 마지막 장면도 어쨌든 상징성이 굉장히 강해요. 앞으로 이들이 행복하게 살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이들이 탄 기차가 눈발도 날리고,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거나 떠날 때 막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면은 편안한 여정을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게다가 어두운 들판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이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거나 의미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마음의 정처가 날아가 버리면서 정씨의 마음이 굉장히 상실감에 젖게 돼서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 마음속 펑 하고 허무하게 뚫려버린 그 구멍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도 있고요. 어둡다라고 했을 때 그런 느낌도 주죠. 그래서 마음의 정처를 상실한 정씨의 그 마음 상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음의 정처를 상실한 정씨의 내면 세계, 속마음,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기차는 지금 정씨만 탄 건 아니고요. 영달도 같이 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앞날도 뭔가 어디 정착하거나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즉 정처 없이 떠돌아가며 살아야 되는 영달과 정씨의 삶 또는 이들의 앞날,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암시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영달과 정씨의 삶을 암시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하고 주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여정에서 지금 백화는 떠나갔고요. 정씨와 영다리의 경우는 이제 같이 산포를 가고 있었어요. 영다리의 경우는 자기의 고향이 아니니까 그냥 산포 여기에서 정착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을 거지만 정씨의 경우는 자기가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희망을 품고 산포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산포라는 곳이 정씨의 마음속에서는 포하면 뭐 포구 이런 거 우리 떠올려주면 되죠. 바다가 널리 펼쳐져 있고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살지는 않더라도 고기잡이를 하든 그 척박한 땅 위에서 감자를 매면서 농사를 짓든 하면서 어떻게든 욕심부리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도 삶이 여유롭지 않아서 나온 거긴 하지만 욕심을 비우면 그래도 거기서 일생, 남은 생을 조금은 마음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생각했던 마음의 정처.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겠죠. 내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곳. 그래서 나에게는 안식처에 해당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나를 편하게 쉴 수 있는 거.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었죠. 실제 산포는 이런 모습을 가진 곳이었던 거고요. 이 소설 속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산포는 그런 곳이었지만 이것을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전의 그 산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육지가 되어버리고 원래는 바다였는데 그리고 트럭도 다니고 공사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내가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지친 삶을 살았던 그 공간이 공사판인데 내 마음의 고향이 그게 돼버렸다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지금 가서 본 건 아니지만 들려오는 소문, 풍문마저 너무 낯설죠. 산포가 정말 그렇다고? 직접 가서 본 게 아니라 소문만 들어도 말도 안 돼, 낯설어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의 고향이 아니게 된 곳, 이게 현재의 산포입니다. 이 산포라는 지역의 이름은요, 실제 존재하는 이름은 아니에요. 소설 내에서 황석영 작가가 상상해서 만든 어떤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곳의 문제점만 지적하려고 소설을 쓰신 게 아니라 이 작가분이 그게 아니라 가상의 지명을 통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던 산포와 같은 곳은 이곳저곳 고곳 저곳 여기저기 다 많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로 인해서 원래 갖고 있었던 아름다움이나 포근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이 1970년대의 농촌이나 어촌 모두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거예요. 그래서 산포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산업화로 인해 산업화로 인해 본래 가지고 있던 본연의 포근함, 안락함 이런 것을 상실한 1970년대 농어촌 이 모두를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가공의 지명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곳.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측면을 생각해보면 이제 마음속에 내가 기억 속에 추억 속에 품었던 그 고향 자체는 이제 아예 존재하지 않아 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떠돌이들이 이런 영달이나 정시, 백화 같은 떠돌이들이 마음속에 품기만 하고 살아야 되는 실제 갈 수 없는 고향이 돼버린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떠돌이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 마음에만 품어야 돼요. 실제 갈 수 없어요. 옛날에 그 고향은 이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파괴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제 펼쳐지게 된 거고, 그래서 삼포 가는 길이니까 삼포라는 지역의 어떤 의미 이런 것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그 뒷부분에서 이제 정씨와 영달 이 둘이 원래는 조금 다른 처지였는데 뭐 다 거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어쨌거나 정씨 스스로는 자기는 목적지가 있고 그래서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목적지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정씨도 목적지가 없고 영달도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즉 고향을 잃게 되면서 이것 자체가 나의 희망이었는데 희망 또한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상실감과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 요 측면에서 정씨와 영달이 닮아 있다. 그래서 이 둘 모두 조금 희망을 품었다 좌절한 사람이든 희망조차 품을 수 없는 사람이든 결국은 다 떠돌이로 전락해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삶. 이런 것들을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고단한 하층민의 삶. 요걸 정씨와 영달이가 잘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삼포가 이제 최종 목적지가 아니게 됐거든요. 여기서도 공사판에서 노동을 하다가 이 공사가 다 끝나버리면 다른 공사하는 곳을 또 찾으러 여기저기 헤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고향도 상실하고 떠돌아다니고 힘겹게 살아야 했던 당시 하층민들의 삶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까지 정리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주제.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고향을 상실하고 떠돌아다니는 소외된 산업화의 어떤 빛을 보지 못한 채 그늘 속에만 살아간 존재들이죠. 소외된 하층민의 애환, 슬픔 요걸 잘 드러낸 작품이었습니다. 네, 긴 시간이었죠.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마 아주 어렵진 않을 거예요. 비슷한 구조가 반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연대감을 느끼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 잘 인식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부분 좀 상징적인 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시험을 치르시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수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어요. 안녕.